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27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6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농지를 취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법원에서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어야 되겠죠. 그리고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구 읍면에다가 제출하게 되면 그 시구 읍면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발급합니다. 이것을 법원에다가 제출해야 되겠죠. 앞서서 농지 투자 공부할 때 학습한 바 있습니다. 자, 오늘 제 27강이 되겠네요. 여러분 교재는 168쪽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농지를 사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하는 거,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자, 오늘 이 농지가요, 그 이중 경매입니다. 중복 경매, 즉 압류의 병합이라고 하죠. 자, 압류의 병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농지 소유자의 물건에다가 채권자가 경매 신청한 것이, 한 사람은 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또 한 사람은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뭐 상관없습니다. 강제경매가 되었던 임의경매가 되었던 그런 경매 신청자가 2명 이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압류의 병합이 되겠습니다. 또 오늘 내용은요, 이 땅 일부가 번면이 있어요. 번면. 여러분, 번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그 제방 같은 거 있죠. 하천이라든가 이런 그 저수지 같은 데 보면은 제방 같은 게 있어요. 또 그 여러분, 일부 땅을 깎는 걸 뭐라고 하죠? 절토를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땅이 이렇게 벽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을 절토해서 땅이 어떤 경사면이 발생했다. 땅의 경사면, 이것을 땅의 토지의 경사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법면이라고 합니다. 법면, 이런 토지의 그 절토한 땅의 그 경사면 같은 것을 변면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오늘은요, 근저당권부 질권을 공부합니다. 근저당권부 질권. 여러분, 민법 시간에 질권 배웠죠?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러한 용익물권은 사용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교환가치가 있는 건 뭐지요? 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 담보물권인데요. 하나의 질권도 담보물권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한 것이죠. 이따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요 사건은요, 2010 타경 2932 물건번호 2번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인데요. 여러분 그 교재에 말이죠, 20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요 사건에 대해서 제가 배당표를 작성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겠지만 배당표 따로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이 물건에 대해서 20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배당표를 제가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2개 매각기일은 2011년 2월 14일이었습니다. 소재지는 강원도 원주시 불원면 법천리 1211의 1번지가 되겠고요. 물건 종별은 농지입니다. 사건 접수는 2010년 4월 8일. 입찰 방법은 기입찰이 되겠고요. 토지 면적은 2208제곱미터니까 1000제곱미터가 넘죠. 이렇게 농지를 살 때 10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고요. 농지법상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 농지 살 때 신규 영농 해가지고 농업 경영
경영계획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소유자는 지봉근, 채무자도 지봉근, 매각 물건은 토지만 매각이고요. 감정가는 비싸네요. 1억 3,24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가가 100%니까 1억 3,248만원입니다. 그러면 보증금, 매수 신청 보증금은 10%니까 1,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입찰 진행 내용 보니까 1차가 말이죠. 2011년 2월 14일에 최저 매각 가격이 1억 3,248만원인데 1차에 낙찰됐습니다. 102.61%에 1차에 1억 3,594만원입니다. 한 348만원 더 썼습니다. 하여튼 300만원 이상 더 써가지고 1차에 낙찰된 게 1억 3,594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언제요? 2011년 2월 14일이니까 21일 날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대금 지급기한은 2011년 3월 30일인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마지막 날 대금 납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법원에서 잔금을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가 발송되는데 대금 납부 기한을 정해놓고 이제 대금을 납부하는데 혹시 자금 사정이 안 돼가지고 대금 납부 기한일까지 잔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느냐? 재매각, 이 법원에서 재매각을 이제 매각기일을 공고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재매각 3일 전까지만 납부하면 되는데 그때까지 이자 연 20%를 부담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배당 기일은 2011년 7월 11일 날 배당을 기일날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완료되니까 배당은 종결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물건 현황을 보니까 감정원은 3창 감정평가, 가격 시점은 2010년 5월 19일 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목록, 집원, 토지 이용 계획 나오지요? 토지인데 이거는 원주시 불호면 법천리 1211-1번지 땅이고요. 이 지역은 계획관리입니다. 여러분 계획관리는 앞으로 도시화 예정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자금 가지고 토지에다가 투자하시면 미래가치가 분명히 생깁니다. 가급적이면 계획관리 지역에 토지를 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계획관리적입니다. 일부는 생산관리 지역도 있고요. 여기는 한강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한강 수변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변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강이 있는 옆에 있는 그런 농지인데요. 이런 데는 좀 물이 풍부하겠죠. 답입니다. 답 2208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자, 이 지역은 잘 내용을 아는 사람이 산 겁니다. 100%가 넘어갔죠. 1억 3,200인데 102.61%의 낙찰이 됐습니다. 현황 위치, 좀제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요. 지방도로변 농촌지대입니다. 농촌지대인데 지방도로 옆에 있는 땅이고요. 본건까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재반 교통 여건은 보통시된다. 남서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해 있다. 왕복 2차선 도로 옆에 접해 있고요. 완경사, 여러분 땅은 여러분 임야를 사더라도 중경사, 급경사 임야 사지 마시고 완경사 토지에다가 투자하면 좋은 날이 옵니다. 자, 거기 참고사항에 보니까요. 2010 타경 6880과 중복이라고 나오죠. 바로 이것이 이중경매입니다. 압류의 병합이라는 얘기죠. 즉 채권자가 이 토지에다가 경매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등기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압류의 경합이 말이죠. 압류의 경합이 민사집행법 87조에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87조에 압류의 경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또 어떤 사람이 훗날 의무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압류의 경합입니다. 그런데 먼저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강제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 경매 사건은 뒤에 의무경매 신청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조에는 뭐가 있느냐? 89조에는 이중경매 신청의 통지입니다. 누구에게 통지하느냐?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중복경매가 바로 민사집행법에서 이중경매라고 합니다. 이중경매.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중으로 경매를 신청했다. 이렇게 이중경매가 압류의 경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7조는 압류의 경합이 되겠고요. 89조는 이중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신청의 통지인데요. 이중경매 신청의 통지인데, 이중경매 하게 되면 즉 그 물건의 채권자, 채무자,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아시겠습니다. 임차인연항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10년 7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 등기부를 보실까요? 1번 소유권 이전 상속받았죠? 2008년 10월 5일 날 지봉근 씨가 협의 상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단독으로 상속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협의 상속이 지봉근 씨가 다 받았는데, 2번 그리고 이제 상속을 받고 나서 문막 농협에서 2,21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3번 이영재한테 근저당을 설정하고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4번 별표시하세요. 4번 그 근저당권 설정하고 빌려온 이영재 씨가 근저당권자인데, 이영재 씨 앞으로 근저당 설정한 것을 박정혜 씨가 근저당권부 실권을 잡았습니다. 자, 오늘 근저당권, 그러니까 누군가가 채권자가 근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채권자한테 이 사람이 다시 제3자한테 채무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3자의 채권자가 이 근저당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등기부에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정희 씨의 근저당, 또 6번째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했고요. 7번, 8번 보세요. 7번에 백정희 씨가 의무경매를 신청했고, 8번 아주캐피탈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니까 이 농지에 대해서 의무경매도 신청하고 강제경매도 신청하는 것을 압류의 경합이다, 이런 말을 쓰고요. 또한 이런 것들은 무슨 경매? 이중경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중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그 이중경매 신청 등의 통지인데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지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의사항 나왔죠? 농지니까 당연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요한다. 여러분, 법원에서 농지를 낙찰받게 되면은 최고가 매수의 신고인이 되었다는 확인증을 끌어줍니다. 그 확인증을 가지고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사무소에 가가지고 농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에다가 작성하면 되고요.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농업 경영 계획서도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이틀 만에 발급하고요.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4일 만에 발급이 됩니다. 그것을 발급받아가지고 그 물권 소재지를 관할하는 낙찰받은 법원 경매계에다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해야만이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낙찰 사례 분석도 나와 있는데요. 남은 시간에는 자, 오늘은 근저당권부 질권 나와 있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70쪽을 넘겨보시면 자, 을구가 나옵니다. 자, 이 농지 물권에 대해서 을구에 대해서 등기부를 살펴봤는데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1번 보시죠. 자, 자료에 보니까 순위번호가 나오죠. 그리고 등기 목적, 접수연호를, 등기 원인, 그리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나오는데 1번 근저당권 설정했죠. 2006년 12월 23일 날 등기 원인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되겠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2210만원, 채무자가 지봉근입니다. 그러니까 지봉근은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본인 앞으로 협의 상속해가지고 단독 상속했습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협의 상속 받자마자 2210만원을 채권 최고액을 빌려왔습니다. 2번 또 이 지봉근이는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2009년 4월 2일 날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해가지고 채무자는 누굽니까? 지봉근입니다. 그러니까 지봉근이가 돈을 빌려왔고 채권자는 누구냐?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는 누굽니까? 근저당권자는 이영재입니다. 지금 채권자지요. 근저당권자는 이영재가 거기 되겠죠.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사는 분인데 자, 이분이 지금 지봉근이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 근저당권자 이영재는 누굽니까? 채권자라니까요. 돈 받을 사람인데 또 이영재는 제3자한테 또 빚이 또 있는 겁니다. 이 이영재는 지봉근이한테는 돈 받을 채권자지만 또 제3자한테는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1번 보니까 이 이영재가 근저당권자인데 이 근저당권자에 대해서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했습니다. 2-1번 해가지고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했다. 그러니까 이영재가 채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영재가 빚진 건 있는데 이것을 제3자가 이 근저당권에 대해서 다시 질권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등기 원인은 당연히 설정 계약이 되겠고요. 채권액이 2천만 원이고 이때 채무자가 누굴까요? 채무자가 누구야? 이영재지, 이영재. 그리고 거기 채권자는 박정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영재는 지봉근이한테 돈 받을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영재는 또 박정혜한테 돈 지급할 게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박정혜가 이영재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그 이영재가 지봉근이한테 돈 받을 것을 뭐 했어요? 질권을 설정했다는 거죠. 질권. 근저당권부 질권입니다. 그래서 질권은 부동산은 안 되고요. 동산에만 가능한데 역시 근저당권도 질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저당권부 질권입니다. 아시겠죠? 근저당권부 질권. 혹시 여러분이 남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그분이 또 제3자한테 등기 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게 있다면 그 근저당권에 대해서 질권을 잡으면 됩니다. 이것이 근저당권부 질권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많이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저당권부 질권이 된다.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3번 보니까 근저당권 설정했네요. 2009년 4월 30일 설정계약 채권 최고액 1,500만원. 채무자는 누굽니까? 지봉근입니다. 지봉근이는 부모님으로부터 협의 상속받아가지고 계속 빚만 졌네요. 근저당권 설정, 설정입니다. 그쵸? 근저당권자는 누굽니까? 박정혜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누가 경매를 신청했습니까? 소유자는 지봉근, 채무자도 지봉근, 채권자 누구? 백정혜도 경매를 신청했고요. 그리고 아주캐피탈도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니까 이것이 압류의 경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이중경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중경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저 뒤에 325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325쪽에 보니까 민사집행법 제87조 압류의 경합이라고 나왔죠? 1항 2항을 보시겠습니다. 강제 경매 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 신청이 있을 때는 법원은 다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집행 절차에 따라서 경매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경매가 됐죠? 이 농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강제경매 신청하고 누군가가 의무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매 절차에 따라서 경매한다. 2항 먼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경매 신청인이 취하가 되거나 그 경매 절차가 취소가 될 때는 법원은 91조 1항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서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강제경매 신청하고 누군가가 뒤에서 의무경매를 신청했는데 누군가가 강제경매 신청한 거에 대해서 취하가 되거나 취소가 되게 되면 앞에 나온 그 강제경매는 취하 취소가 됐고 뒤에 있는 의무경매는 어떻게 해라? 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여러분 민사집행법은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절차법에 의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넘겨보니까 326쪽에 보면 89조를 보세요. 89조를 보시게 되면 이중경매 신청의 통지라고 나옵니다. 이중경매 신청의 통지. 법원은 87조 1항 아까 배웠죠? 이것이 압류의 경합인데 1항 및 88조 1항 신청이 있을 때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뭐한다?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중경매가 신청이 되면 이중경매가 신청되었다고 또 이해관계인들에게 법원에서는 뭐하도록 되어 있다?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거기 나왔죠? 있을 때는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이 민사집행법 89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물건 사례 16권 27강인데요. 농지 샀을 때는 반드시 농지가 1제곱미터가 되었던 1000제곱미터가 되었던 2000제곱미터가 되었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시, 구, 읍면에 가서 신청하게 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내줍니다. 증명원을. 이것을 법원에다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지 낙찰 받는 것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게 되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시, 구, 읍면에 있는 농지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되면 읍장이나 면장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 발급받은 농지증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있는데 그 채권자는 또 남한테 빚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른 제3자의 채권자가 이
채권자 앞으로 또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저당권부 질권. 그래서 이 근저당권부 질권도 을구에 들어갑니다. 등기 원인은 뭐가 된다? 설정 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하는 거 생략했고요. 이미 농지 투자할 때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 공부해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근저당권부 질권이 있는 것, 그리고 오늘은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 또 이중경매가 있는 것, 또 번면이라는 내용 나왔죠? 번면. 번면이라고 하는 것은 뚝이라든가 또는 그 땅을 자른 걸 뭐라고 합니까? 절토라고 하죠. 이런 절토 따위가 있을 때 경사면이 있다 이렇게 임야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딱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임야라고요. 이렇게 경사면이 있는 것을 법면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경매로 하실 때 농지를 사던 진짜 농업인이 돼가지고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 저 농림지역에 가가지고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업진흥 보호구역이나 뭐 이런 데다가 여러분 농지를 사게 되고요. 아니면 투자 가치가 있는 데는 반드시 도시적 인근의 계획관리지역에다가 농지를 사야만이 돈이 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완경사, 평지가 좋겠죠. 또 평지에 있는 옆에 있는 완경사 있는 그런 임야 같은 것도 맹지라 하더라도 훗날 개발이 되게 되면 돈이 될 수 있으니까 맹지라고 해서 꼭 나쁜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맹지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 뒤에가 임야가 개발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도로가 생기고 제 땅도 개발이 되기 때문에 결코 맹지가 결과적으로 나쁜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맹지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이때 싸게 여러분 경매로 낙찰 받아 두시면 당연히 임야 같은 것은 이런 완경사 임야,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임야 같은 것은 반드시 투자 가치가 있고 미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임야 같은 것도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27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